4명의 아이들, 그리고 4개의 전혀 다른 붕괴가 하나의 이름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1958년, 영화 제작자 마이크 토드가 타고 있던 전용기가 추락하면서 한 아이는 아버지를 기억하기도 전에 잃고, 수십 년 뒤 또 다른 아이는 개티 가문과 연결된 삶 속에서 HIV 감염과 중독을 동시에 겪으며 무너집니다. 한 아이는 심각한 신체 문제로 20번이 넘는 수술을 거치며 일상을 다시 배워야 했고, 또 한 아이는 평생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이름보다 작은 존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4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와 선택 속에 있었지만 모두 같은 어머니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클로파트라로 당시 $100만 이상의 출연료를 받으며 할리우드의 기준을 바꾼 배우이자 리처드 버튼과의 관계로 전 세계 미디어를 뒤흔들고 7번의 결혼과 이혼이 끊임없이 반복되던 인물. 그녀의 삶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스캔들과 관계 붕괴,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선택들이 겹쳐진 구조였습니다. 그 환경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같은 출발선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비행기 사고, HIV와 중독, 반복되는 수술, 그리고 정체성의 균열까지 각각의 사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배경 위에서 발생합니다. 같은 이름, 같은 부, 같은 명성 속에서 왜 결과는 이렇게까지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것이 개인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자라난 세계 자체였는지,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1963년 클로파트라 촬영장은 이미 통제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작비는 $4천만 넘어서며 당시 기준으로 가장 비싼 영화 중 하나가 되었고, 촬영은 계속 지연되면서 언론은 영화 내용이 아니라 왜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지를 매일같이 보도합니다. 그 중심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같은 세트에서 리처드 버튼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2사람 모두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이 사실이 공개되자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공개적인 비난으로 번집니다. 바티칸이 공식적으로 2사람의 관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신문은 이 사건을 영화보다 더 크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부터 이 관계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사건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에디 피셔와의 결혼으로 이미 대중의 반발을 겪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는 과거의 논쟁까지 다시 끌어올립니다. 언론은 과거와 현재를 묶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그 이야기는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 시기 할리우드는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배우를 보호하던 구조는 약해지고 대신 배우 개인의 삶 전체가 상품처럼 소비됩니다. 파파라치는 촬영장 밖까지 따라오고 호텔, 공항, 집 앞까지 카메라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 날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환경에서는 조용한 시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바뀌는 순간이 그대로 공개되고 그 변화는 곧바로 다음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할 시간 없이 다음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납니다. 촬영이 없는 날에도 스튜디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세트 외곽.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남아있는 공간에서 어린 마이클 와일딩 주니어는 한쪽에 서서 대화를 기다립니다. 그의 아버지인 배우 마이클 와일딩은 이미 할리우드에서 안정된 커리어를 가진 인물이었고, 어머니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막 경력을 확장하던 시기였지만 2사람의 결혼은 빠르게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촬영 일정과 이동이 겹치고 관계는 점점 멀어지며 이혼이라는 선택은 오래 끌리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이클은 부모 중 한 명의 삶이 아니라 2개의 서로 다른 세계 사이에서 시간을 나눠야 하는 아이가 됩니다. 문제는 이 분리가 조용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리처드 버튼과의 관계가 공개되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이름은 다시 헤드라인으로 올라가고 이전에 에디 피셔와의 결혼으로 겪었던 논쟁까지 함께 다시 소환됩니다. 언론은 새로운 관계를 보도하는 동시에 과거의 선택을 반복적으로 연결하며 하나의 긴 이야기로 만들어냅니다. 마이클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뉴스에는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집에 있어도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환경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마이클은 가장 먼저 이 구조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아직 이름을 선택할 수도 거리를 둘 수도 없는 시기에 이미 누구의 아들인가 라는 질문으로 정의되기 시작합니다. 할리우드에서는 개인의 이름보다 관계가 먼저 설명되고 그 관계는 계속 바뀌며 더 커집니다. 아버지 마이클 와일딩, 어머니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리고 곧 등장하는 리처드 버튼까지 그의 주변에는 항상 더 큰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사건이 하나 더 겹칩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커리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 그녀의 일정은 한 도시에 오래 머물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였고 촬영과 이동이 반복되면서 가정의 중심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는 더 빠르게 느슨해지고 아이는 그 변화에 맞춰 계속 적응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가족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날이면 다른 구성이 됩니다. 중간에서 멈출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마이클은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반응에 가깝습니다. 더 크게 보일수록 비교가 따라붙고 더 많이 알려질수록 설명해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할리우드 중심에서 점점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선택은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한 결과를 남깁니다. 같은 집에서 시작했지만 마이클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무너지는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존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버텨냅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조용한 삶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계속해서 비교되고 정의되어야 했던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이후 다른 아이들의 선택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한 재활시설의 복도, 창문도 거의 없는 좁은 공간에서 크리스토퍼 와일딩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립니다. 밖에서는 또 다른 뉴스가 흘러가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만이 남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마이클 와일딩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인 그는 형과 같은 집에서 시작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버티지 못한 쪽에 가까워집니다. 1970년대 할리우드는 이미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이어지는 파티, 배우와 제작진이 뒤섞인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던 약물들. 코카인은 일부 스타들에게 일종의 작업 리듬처럼 받아들여졌고 젊은 세대에게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크리스토퍼는 이 흐름을 멀리서 보는 대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용이 반복되면서 통제는 점점 뒤로 밀립니다. 일정이 무너지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날이 늘어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일정한 패턴을 잃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개인적인 습관을 넘어 생활 전체를 흔드는 형태로 바뀝니다. 같은 시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이름은 여전히 언론 중심에 있습니다. 리처드 버튼과의 관계는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이전의 결혼과 이혼, 에디 피셔와의 사건까지 계속해서 재생산됩니다. 가족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소비되는 구조 안에서 크리스토퍼의 상황은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채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무게는 계속해서 쌓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명확해집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통제된 환경 안에 들어가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 같은 흐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반복은 짧게 끝나지 않고 몇 번이고 이어집니다. 돌아가면 다시 시작되고 다시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더 강한 개입이 필요해집니다. 크리스토퍼는 전기 충격 치료, 당시 기준으로도 쉽지 않은 방식의 치료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 과정이라기보다 상황을 멈추기 위해 선택된 가장 강한 방법에 가까웠습니다. 중간에서 방향을 되돌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형 마이클이 자신을 줄이는 방식으로 버텨냈다면 크리스토퍼는 그 반대 방향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시작했지만 한쪽은 소음을 피하고 다른 한쪽은 그 소음 안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환경이 서로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때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더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1958년 3월 22일 뉴멕시코 상공에서 마이크 토드가 탑승한 전용기 럭키 리즈가 추락합니다. 기체 결함과 기상 조건이 겹치면서 비행기는 산악지대에 충돌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합니다. 당시 토드는 어라운드 더 월드 인 80 데이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제작자였고 할리우드에서 가장 빠르게 영향력을 넓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론은 사고 원인, 마지막 통화, 탑승 경로를 연속적으로 보도하고 그의 이름은 며칠 동안 주요 헤드라인을 차지합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남편이었던 만큼 사건은 곧바로 그녀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가족 전체가 공개된 사건의 일부가 됩니다. 라이자 토드는 이 시점에서 이미 아버지를 잃은 아이로 정의됩니다. 기억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상실은 특정한 순간이 아니라 기준으로 남습니다. 이후 어떤 관계를 보더라도 비교 대상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됩니다. 사건 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에디 피셔와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당시 피셔는 배우 데비 레이놀즈와 결혼 상태였고 이 관계는 공개되자마자 강한 비판을 받습니다. 언론은 애도 기간과 새로운 관계를 동시에 다루며 논쟁을 확대하고 이전 결혼과 연결된 이야기까지 다시 끌어옵니다. 하나의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사건이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 환경에서 라이자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언론 노출을 줄이고 중심에서 거리를 둡니다. 형제들과 달리 공개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을 유지합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조건에 대한 대응입니다. 노출이 줄어들수록 비교는 약해지고 반복되는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모든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비교로 남습니다. 이건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조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잃은 이후에 형성된 삶입니다. 1964년 독일의 한 병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선천적인 고관절 이상과 척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의료 기록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남깁니다. 이 아이가 이후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에게 입양되는 마리아 버튼입니다. 이 선택은 조용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던 두 사람의 입양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고 할리우드 스타 부부의 입양이라는 형태로 소비됩니다. 일반적인 입양 절차와 달리 이 과정은 시작부터 공개된 사건이었고 아이의 상태 역시 숨겨지지 않습니다. 선천적 질환, 수술 계획, 치료 과정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따라붙습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형태의 압력이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 가지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는 치료가 필요한 신체 조건, 다른 하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작용합니다.
병원 기록과 언론 기사, 치료 일정과 가족의 이름이 같은 문장 안에서 반복됩니다. 수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 내내 반복됩니다. 고관절 교정, 척추 관련 치료, 회복 기간과 재활 과정이 이어지고, 이 기록은 단순한 의료 이력이 아니라 스타의 딸이라는 맥락 안에서 함께 소비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관계나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았다면 마리아는 자신의 몸 자체가 이야기의 중심에 놓입니다. 이 지점에서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마이클은 자신을 줄이는 방식으로 거리를 만들었고, 크리스토퍼는 통제에서 벗어나는 흐름으로 이동했으며, 라이자는 노출을 피하는 선택을 유지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어떤 선택보다 먼저 자신의 신체 조건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비교나 노출 이전에 기준 자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에서 바꿀 수 있는 선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치료는 계속되고 이름은 계속 따라 붙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회복이 중심이 되고 어떤 순간에는 가족의 이름이 다시 강조됩니다. 그 사이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뒤로 밀립니다. 결과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치료를 이어가는 삶이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정의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계속 남습니다. 이건 사건이 아니라 조건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이야기가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1960년대 중반, 로마에서 진행되던 클로파트라 촬영은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제작비가 $4천만 넘어섰고, 촬영이 끝나기도 전에 영화보다 더 큰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세트에서 시작된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의 관계가 공개되자 두 사람이 모두 결혼 상태였다는 사실이 빠르게 확산되며 바티칸이 공개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국제적인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동시에 몇 년 전 에디 피셔와의 결혼 문제를 다시 끌어오고,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사건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1958년에 발생한 마이크 토드의 비행기 추락 사고는 이 흐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새로운 기사 안에 계속 등장하고, 과거의 사고는 현재의 관계와 함께 다시 언급되면서 사건의 시간 순서는 의미를 잃습니다. 몇 년 강역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기사에서는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묶입니다. 이 시기 할리우드 내부에서도 변화가 진행됩니다. 스튜디오가 배우의 이미지를 관리하던 방식은 약해지고 대신 배우 개인이 중심이 되는 구조가 자리 잡습니다. 그 결과 촬영장 안에서 일어난 일과 촬영장 밖에서의 선택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파파라치는 이동 경로를 따라붙고 공항과 호텔, 주거 공간까지 기록되면서 하루 단위로 새로운 정보가 쌓입니다. 같은 구조는 이후에도 반복됩니다. 1970년대에는 약물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업계 전체의 흐름으로 확산되며 재활과 복귀가 하나의 패턴처럼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은 독립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이전 기록과 결합된 상태로 계속 보도됩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 방식만 달라집니다. SNS와 영상 플랫폼이 결합되면서 한번 공개된 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계속 재생산되며 셀레브리티 칠드런과 네포티즘 논쟁이 동시에 확산됩니다. 부모의 이름이 먼저 검색되고 개인의 선택은 그 뒤에 붙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흐름 안에서 보면 4명의 아이들의 결과는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같은 구조 위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결과에 가깝습니다. 사건이 문제라기보다 사건이 계속 연결되는 방식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내 자녀는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온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마이클은 오랫동안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난 채 조용한 일상을 지켜왔고, 크리스토퍼는 여러 번의 붕괴를 지나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이자는 카메라 대신 작업실을 선택해
조각과 재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만들었고, 마리아는 어린 시절 수차례의 수술을 견뎌낸 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삶의 균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같았지만 남겨진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관계는 여러 번 바뀌었고, 일정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으며, 선택은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던 건 가족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는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가 옳았는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란 네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흔들렸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버텨냈습니다. 어떤 삶도 단순하지 않았고, 어떤 결과도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남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들은 쉬운 삶을 가진 적이 없었고, 그럼에도 각자의 삶을 끝까지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